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속보로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 시각 열리고 있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오늘 총파업 투표를 하고 개원이들도 단체 휴진에 들어갈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정부는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서 이르면 오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할 예정입니다. 자, 의료계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어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뉴스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는 4년, 천연가스는 29년을 쓸 규모인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 돈으로 환산하면 2,2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주제는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어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희망을 품게 했던 뉴스입니다. 자,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였죠. 자,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초라고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키스트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질이 매우 좋은 그런 석유다 하는 결과도 분명히 됐습니다. 나온 그 양은 소량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이 됐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받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남호 이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석유가 있었어라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조사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동안 물리탐사 자료를 많이 축적을 해왔었고요. 그 자료를 이제 새롭게 그 발전된 기술력 하에 그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서 종합 점검을 한 결과 포항에서 동쪽으로 40km에서부터 100km 사이에 있는 지역에 예. 최대로 치면 한 140억 배럴 정도의 가스와 또 경질유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어제 발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굉장히 좀 깜짝 발표여서 많은 네. 분들 놀랐거든요. 네네. 진행 관련해서 좀 전조가 있었나요? 언제부터 조사가 좀 이루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을 했고요. 예. 근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이 심해 유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에 발견된 유전의 60% 정도는 다 심해에서 나와서 예. 저희도 이제 심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탐사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3D와 같은 새로운 또 AI 같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전문 기업에 저희가 이제 분석 의뢰를 했고요. 그 자료를 다시 또 검증 절차를 거쳐서 예.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이 탐사 검증했던 미국의 액트지오 이 업체에 대해서도 또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네. 있더라고요. 뭐 네. 믿을만한 건지, 네네. 뭐 큰 업체 맞냐, 아니 너무 네. 작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좀 분분하더라고요. 업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업체 제가 이제 지질 전문 부티크라고 해서 예. 전체 규모는 1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규모가 작습니다. 다만 이 심해 전문가, 특히 심해에서 지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 중에 3분이 이 회사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 회사를 설립한 비토르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엑슨모빌에서 지금 가이아나 유전도 발견했던 분이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서 영상으로 저희가 봤지만 1976년 1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석유 발견됐다고 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좀 들썩였던 일이 있었는데, 자, 많은 분들이 그때처럼 해프닝을 끝내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땅은 파봐야 알지만 예. 그때와 비해서는 지금 기술이 굉장히 탐사 기술 자체가 많이 진보가 이루어졌고요. 또 특히 이번 자료는 해석하는데 저희가 뭐 AI나 딥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도 많이 또 접목을 시켰고 네. 그것도 많은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앞에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탐사 성공률 20%라는 수치까지 이제 제시를 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률 20%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대 수치일 텐데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이럴 겁니다. 네. 20%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한 네. 50% 내지 뭐 네. 60, 70%는 돼야지 좀 네.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대해서도 좀 수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심해 유전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탐사 성공률이 한 5%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근데 이건 사실 사전적이기 때문에 이게 20%가 맞냐 적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갈릴 수는 있겠지만 예. 저희가 보기에는 탐사 성공률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금세기 최고의 심해 유전이 이제 가이아나에 있는 스타브록 유전인데요. 예. 거기도 시작은 7%로 시작을 했어요. 7%였어요. 예. 그다음에 또 탐사 시초하면서 또 16%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110억 배럴 되는 그 발견 자원량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보면 시작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시작 자체는 좋다. 물론 금년 말에 시작되는 시추 탐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여러 개를 종합해 볼 때 20%가 낮은 수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이다 이렇게 네. 좀 보면 되겠고요. 자, 올 연말부터 시추 일정 돌입한다고 저희가 들어봤는데 네. 작업 일정은 어떻게 되고 좀 구체적인 좀 결과물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26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금년 말에 시추 탐사를 시작을 해서 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차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년 보이고 상반기에? 있고. 예. 예. 근데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처음서부터 결과가 좋으면 뭐 5개 초기 한 5공 정도를 시추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시추 탐사가 이제 26년 또 27년까지 이어지고 결과가 좋다면 27년서부터는 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작될 것이고요. 결과가 좋다면 27년부터 바로 네. 그렇게 되면 35년에는 상업 생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5년만 11년 정도 더 있으면 빠르게 된다면 시추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2,200조 원이라는 액수가 최대 네. 수치로 나왔는데 네. 가능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최소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2,200조는 아마 그 140억 배럴을 예. 국내 수입 대체 효과를 아마 감안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 자체가 가스는 29년, 석유는 4년이 합쳐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환산하면 2,200조인데 다만 이게 저희가 요번에 그 자료를 심층 분석한 데가 6-1광구의 중동부 지역입니다. 예. 8광구 쪽은 아직은 종합 심층 분석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시추 탐사를 시작하지만 예. 추가적인 또 종합 분석을 통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1차 발표한 140억 배럴은 물론 경제성 검증 과정에서도 축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추 탐사를 해보고 또 추가적인 자료 검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도 문득 하나 드는 생각은 석유 시추가 4년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기왕이면 10년, 20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4년이라는 수치도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여기는 네네. 어떤 의미를 좀 두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비용도 사실은 또 많이 듭니다. 이게 시추공 하나 들어가는데 1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1,000억 원 하나에서 네, 1,00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시추공 하나하나 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사전 검증 절차 또 준비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추공 하나에 1,000억 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5개 이내로 저희가 성공을 자신한다. 네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자, 어쨌든 많은 기대가 되는데
혹시나 탐사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좀 네. 비용 회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우려도 있을 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자원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심해 유전 같은 경우에 5%밖에 안 네. 되거든요. 대신에 되기만 하면은 엄청 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팔광구 쪽은 아직 저희가 제대로 검사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설령 5개가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은 그대로 저희 기술력에 녹아들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희망찬 얘기고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최남호 2차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정치권 최대 이슈는요, 여사들입니다. 전 현직 대통령의 여사 이슈인데, 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규명하는 김정숙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회 연결해서 윤 의원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입니다. 자, 우선 김정숙 특검법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특검법으로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방에서 중심이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두 분이 2018년 7월 달에 인도 방문한 이후에 4개월 후에 다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방정부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강경호 장관을 원래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못 가신다고 하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고 원래 비용이 2,6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특별 수행원으로 우리 김정숙 여사 가시면서 3억 7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초청 받은 게 아니라 또 초청을 받게끔 한 거예요. 셀프 초청이었고 또 혈세 관광이었고 또 버킷리스트 외유의 정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런 식의 이 외유 정황이 또 2018년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르헨티나가 남단에 있는데 저 북단에는 체코 대통령이 없는데 원전 세일즈 하느라 또 거길 가시고 또 퇴임하기 전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가시고 그래서 이런 식의 외유 소위 말해서 외유 버킷리스트 의혹이 강하게 들어서 이거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납세자 연맹이 계속 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가지고 법적 투쟁 중입니다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치약 칫솔도 다 사비로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옷값에 대해서 전부 내놔라 했는데 정보공개를 안 합니다. 그냥 사비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이 찾아보니까 178벌이고 심지어 청와대를 떠났을 때 옷장이 18개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의 재산은 소위 말해서 18억 6천에서 21억 6천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혹. 또 청와대 경호원이 또 수용 강습을 시켜줍니다. 그거에 대한 의혹. 또 이 샤넬 자켓을 대여받았다가 또 개인적 소장했다. 그게 또 어디 공항인가 어디 갔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의혹. 또 뭐 디자이너 딸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또 이제 딸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거래. 또 특활비를 해서 어떤 유용한 의혹이 있는가. 그래서 네. 한 5가지 내용으로 들여다보고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에 대해서 야당은 물타기다, 뭐 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자, 여야가 똑같이 특검법 쏟아내면은 민생 언제 챙길 거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근데요, 현 20일에 들어서 가지고 특검법을 매일 1일 1특검 하는 게 바로 민주당 자신입니다. 사실 그 순직 해병 특검법 발의했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했죠. 또 요번에는 아니 이화영 부지사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김성태 이 쌍방울 회장하고 해서 방북비 의혹, 대납 의혹 800만 달러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이 6월 7일 날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한 거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고.
세상에 특검이 아무리 난무해도 이런 사법방해 특검 이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예. 특검 정국을 몰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맞대응하는 거고 특히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요. 예. 민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민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 간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보험료율이 9에서 13% 올리고 소득 대체율이 43이냐 45냐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44% 하자 이런 적극적으로 소위 말해서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모수 개혁만이라도 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 4월 29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저출생 대응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좋게 화답을 하시고 또 민생협의체 구성을 하겠다 해서 아마 이제는 좀 더 국민분들께 새로운 민생 문제로 이제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 윤 의원님이 김정숙과 김건희 누가 더 문제인지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자,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 정치쇼, 뭐 민주당과 똑같은 논리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특검법 계속 추진할 생각이신 건가요? 근데 당내에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하고 김정숙 특검법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2009년부터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가장 큰 사항이거든요. 네. 이것은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인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2심 재판이 진행되기입니다만 권오수 명예회장 경우에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요.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쩐주로서 91명 중에 한 명으로서 돈을 빌려준 케이스인데 거기서 가장 개입 강도가 크다는 이모 씨는 벌써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문재인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면서 아주 샅샅이판 내용이거든요.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수사 종결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직 그런 거고요. 예. 또 하나 디올백수 사건도 소위 말해서 최 목사가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다 끝날 문제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특검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타지마을 방문했을 때 전용기에서 3박 4일 동안 36명이 타서 그때 쓴 기내식 비용만 6,292만 원입니다. 예. 그때 2,600만 원이 돼야 할 비용이 3억 7천으로 늘어났고요. 아 세상에 아니 36명이 가면서 3박 4일 동안 어떻게 6,292만 원의 기내식비를 씁니까? 이것은 천문학적인 기내식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 말고도 제가 예를 들어서 옷값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비를 썼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18억 6천에서 대통령 끝나시 21억 6천으로 늘어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정보 공개를 안 하겠다고 또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가서 뭐 공개를 안 하겠다는 이런 식인데 이런 논쟁들 이거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는 사인으로 있을 때 문제고 물론 디올백 수사도 있겠습니다만 예. 여기는 근본적으로 권력이 있을 때 영분이 있을 때 너무 권력형 비리 의혹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거다. 그래서 네. 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생쇼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전략적이었으면 좋겠고요. 파이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도부였으면요. 전용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타지마을 갔을 때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청와대 회장을 걸고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이거는 과거 2002년도에 이호 여사가 그 유엔 대북 특별 아동 회의에 갔을 때 유엔 특별 아동 회의에 갔을 때 예. 전용기 탄 적이 없습니다. 2018년도인가 이낙연 총리도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전용기에다가 회장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장까지 달았습니다. 청와대 전속 요리사 데리고 가고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네. 대통령 전용기 무단 사용 특이라도 만들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윤상현 의원 굉장히 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특검법 발의한 이유 상세 설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자가당착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로 당론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주요했던 논리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걸 밝혀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관련돼서 이미 중앙지검에 배당이 돼서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되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반대를 해야 됐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행태가 좀 모순적이다, 자가당착이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명분이 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에 대한 어떤 이런 특검을 하자라는 그런 국민의힘의 논리는 국민들이 보시기엔 좀 명분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윤석열 정부잖아요. 이 정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행정권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특검이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보나 명분상으로 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물타기용이 아니겠느냐라는 반박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측 입장 그럼 자세히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일단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다라는 건데 저는 뭐 100% 정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우 실장님,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용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물타기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엔 100% 정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한다면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권력을 남용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특검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그래서 장병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또는 그것이 안 됐을 때 특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권력이 참 중요한데,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야말로 권력이랑은 전혀 무관한 사인의 어떤 사적 거래였거든요. 일반인일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도 훨씬 전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쟁용이라고 보고요. 김정숙 여사와 관련돼서는 이미 문다혜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문다혜 씨가 부동산 구입을 하는데 청와대 4개 부서에 지금 그 직원들이 모두 다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혹이 확산되다가 마침내 이 기내식 1인당 비용 또는 전체 비용, 이게 나오면서 국민들의 진짜 공분을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특검보다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제대로. 그래야 그 수사가 미진하거나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물타기용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자, 이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민주당의 기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총선 이후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문다혜 씨 관련된 그런 각종 그런 비위 의혹이 지금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재명 대표와 친명 그룹에서는 침묵했거든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 그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것은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종부세 논란이 이제 일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그런 공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하겠다. 저는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권 정당의 대표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우기, 그런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의혹과 거리두기 이렇게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장가 기자, 윤상현 의원과 좀 전에 얘기 나누긴 했지만, 자, 여당에서도 특검법 추진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성일종 사무총장이요. 어제 한 라디오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 수사하면 될 일이고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때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든지 상식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갈 순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말까지 들어보시죠. 아직 뭐 법안 사인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직 안 왔고요.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왜 있어야 하고 경찰이 왜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사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땐 특검으로 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자료들 외교부에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밝힐 수 있으면 밝히면 되는데 최상병 특검이라는 이게 걸린 이 마당에 그것도 거부권 행사하고 부결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부결 잘했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그거를 내놓는 게 국민들 눈에 그게 타당한 대응으로 보일지 저는 좀 걱정입니다. 네, 여권 주 인사들 얘기 들어봤는데, 자, 이 실장님, 네. 뭐 타당한 이유라고 유승민 전 의원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반대한 이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게 논리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때 반대 논리가 이거거든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것이 미진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을 때 특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지금 의혹도 역시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수사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또는 권익위 조사를 해야 되면 권익위 조사를 하고 네. 이런 조사들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이 결론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결과가 나오거나 미진한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특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논리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을 거부하는 네.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 청년 정치인들끼리 설전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배현진 의원이요.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순방 예산까지 다 보자고 한 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주장에 멍청한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이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 이거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만 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을 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ING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은요. 지금 문제는 이 정상 외교가 아니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가 되려면 영부인의 외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인 신분의 영부인을 위한 이 영부인 단독 외교 예산은 전에도 지금도 만든 적이 없다고 했고요. 또 진짜 단독 외교를 하려면 청와대 예산이나 자비로 갔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 긴급 예산 4억 원의 정체를 파악하자는 이게 바로 핵심이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네. 장가 기자, 그리고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으로 세금이 좀 더 추가로 더 투입됐다 이런 정황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이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이 출국할 때는 KE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타고 또 올 때는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종환 장관이 이게 민간 항공을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었고요. 또 저 공문에는
일정의 타지마할 방문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은 이 김 여사 동행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가 동원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타지마할 방문이 추가된 뒤에 해당 지역에 귀국 항공편이 없으니까 전용기를 띄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박 의원은 전용기로 바뀐 뒤에 문체부는 이 예비비 4억 원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했다면서 외유를 위해서 혈세가 낭비된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네. 딱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분위기가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까요? 밝혀야 할까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추가 의견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회고록 자체에 적은 대로 영부인의 단독 외교였다라는 입장이고 인도 측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갔다라는 입장에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좀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그 예산 중에서 뭐 기내식에 관한 비용들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라든지 또는 이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되면서 추가로 세금들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세부적인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검찰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확보가 다 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또 공개가 되고 드러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진상을 조사해보고 또 관련자들의 또 어떤 해명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낼 뭐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나오고 있는 대로 인도 측의 초청으로 인한 단독 외교였다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입장을 대신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김정숙 여사 논란 부분 짚어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서두에 전해드린 대로 이번엔 김건희 여사 이슈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의 선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의 메신저 내용이 공개가 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저희 검찰 출입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은채 기자. 김건희, 최재형 두 사람 간 공개된 메신저 내용 중에 가장 파장 일고 있는 내용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제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내용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건넨 정황을 담고 있는데요.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향수, 화장품,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2022년 6월 17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낸 뒤 평범한 만남 인사를 가겠다고 제안합니다. 김 여사가 가능한 요일을 제시하자 오후 늦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은밀하게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면 좋죠 라며 최 목사를 초청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최 목사는 실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와 첫 접견을 가졌으며 이날 선물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고 대통령실 조모과장과 국가보훈처 직원과 실제 통화가 이뤄졌다며 음성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시사했지 않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을 넓게 열어둔 걸로 해석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달 이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주변에도 디올백 수사와 관련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 관련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못하겠다는 얘기. 자, 파경을 맞은 배우 선우은숙 씨와 아나운서 유영재 씨 간의 얘기입니다. 저희 사건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파경과 동시에 터진 유영재 씨 사생활 의혹, 여기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강제 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충격을 준 건데,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본에 유영재 씨가 반격에 나섰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반격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유영재 씨도요,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소송전에 뛰어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 혼인 취소 소송 관련해서 소장 부분을 선우은숙 씨가 이제 유영재 씨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법인이 새로 선임이 되고 이런 소장 위임장이 이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법무법인 측에서 해당 소장 부본 같은 것들을 모두 수령을 했고요. 예.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영재 씨도 굉장히 유명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혼인 취소 소송에 있어서도 지금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르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종성 기자님, 자 선우은숙 씨 반응은 또 나온 게 있습니까? 선우은숙 씨의 측의 변호사가 언론에 얘기했고 저도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상대 법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수임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냐 하면서 유영재 씨가 이제 결혼 생활 동안 간간히 받아간 용돈들 또 방송 출연료 본인이 번 방송 출연료 이런 거를 모두 쓰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남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용돈이라는 부분 이제 간간히 뭐 건네졌다고 하고 그리고 출연료 부분은 사실 MBN 동치미에 나와서 유영재 씨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내가 관리비 말고는 부담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선우은숙 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역으로 말하면 이제 본인이 방송 출연료가 다 축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일단은 만약에 사실혼을 속이고서 혼인을 한 거라면은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어를 좀 정리해 보자면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자, 혼인 무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그런 근친 간의 결혼 내지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경우는 혼인 무효가 되고요. 혼인 취소는 이제 민법에 여러 가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혼인의 의사 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어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내가 속아서 이번 혼인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력을 속였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결혼했던 사실을 숨겼다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기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냥 이혼을 제기한다면 혼인은 적법하게 성립을 했지만 향후에 이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미지만 혼인 취소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이 혼인이 문제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네. 선우은숙 씨는 지금 혼인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네. 사실 만에 하나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영재 씨가 숨겼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로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좀 전에 홍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성은숙 씨가 MBN 동침에 출연하셨었는데 오랫동안 고정 패널 출연하셨었는데 하차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2019년 10월부터요. 4년 7개월 동안 이 동치미 패널로 출연을 했는데 지난 1일 방송에서 하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선우은숙 씨는 자신의 아픔이 누구나 겪는 아픔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스스로를 좀 추스를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고 속내를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실 동치미에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오늘같이 불편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요새 일어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걱정 아닌 걱정도 끼쳐드리고 또 염려도 끼쳐드리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피로감을 느낀 거, 그렇게 만들어드린 거는 제가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다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그러니까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 나 정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저희 MBN의 간판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반응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홍 기자님, 일각에서는 선우은숙 씨가 연예계까지 아예 은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취재 내용 되신 거 있으십니까? 소속사에서도 은퇴는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 예.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우은숙 씨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실 여자 연예인만 유독 이 이혼에 대해서 더욱더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부분, 또 이혼의 루머를 받는 부분 이런 게 안타까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저는 진실로 그냥 정면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 싶고 본인이 방금 얘기하셨지만 방송에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여하튼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어떤 법적 다툼이 마무리가 되면 좋은 얼굴로 진짜 웃으면서 예능할 수 있을 때 또 연기할 수 있을 때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좀 아쉽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데 홍 기자님, 그리고 선우은숙 씨가 과거에도 좀 마음고생 좀 많이 했었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결혼을 1981년에 했는데 26년 뒤에 2007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예. 사실 상대도 배우 이영하 씨였고 같이 이영하 씨였고 유책 배우자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 혹은 유책 배우자랑 상관없이 두 사람이 그때 당시에 우린 성격상 좀 맞지 않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했는데도 오히려 루머는 선우은숙 씨 쪽으로만 났어요. 뭐 어떤 유명 골프장의 대표가 선우은숙 씨의 스폰서였다. 저는 왜 이혼을 하고 나면 마치 그 화살이 여자 배우에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안타깝지만 예. 이때도 또 선우식 씨는 뒤에 다른 예능에 나와서 아니 그런 게 나왔는데 나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영하 씨랑 그 전에 이혼했을 때도 이영하 씨는 기자회견 하지 않았지만 선우은숙 씨가 오히려 기자회견했어요. 요번에 유영재 씨랑 이혼하고도 또 선우은숙 씨가 알렸었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매번 뒤에 숨기보다 본인이 나서서 해명하고 이랬던 모습을 저는 높이 사고 싶고요. 네. 지금 예능만 해도 내가 지금 피로감을 대중께 드렸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어두운데 지금 예능인데 다 같이 웃고 있는데 가짜로 물론 배우니까 가짜로 웃을 수도 있지만 가짜로 예능이지만 가짜로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진실된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믿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화식단입니다. 호화식단. 장가 기자, 호화식단이라고 하면 지금 김호중 씨가 구치소에서 호화식단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우선 김호중 씨가 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가운데 SNS를 통해서 김호중 씨의 식단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해당 글에는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라는 사진이 담겼는데 자, 오늘 메뉴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아침에는 떡국이 나왔고 점심에는 생선가스와 소고기 스프, 저녁에는 이 짜장 떡볶이와 유부 우동국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구치소의 이 같은 식단은 이 수감자들의 영양학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은요, 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1일 2,500kcal 이상의 이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구치소에서는 정해진 예산, 그러니까 한 끼에 1,665원, 하루에 4,995원 예산에 맞춰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메뉴가 온라인상에서 떠돌다 보니까 이거 누가 거짓말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고 또 이거 비공개라고 하던데 누가 유출한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치소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목소리 들어보시죠.
미공개 아니에요. 공개되는 다 자료들이고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다가 요즘에 게시를 안 해가지고 비공개로 알고 계시는데 주어진 예산에 따라서 거기에 충실하게 이제 메뉴를 준비할 뿐인데 이제 뭐 명절이 다가오거나 유명인이 수로하거나 뭐 이러면 그거 관련 또 연관지어서 막 기사를 생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메뉴들이 보면 이름이 되게 좀 화려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깥에서 드시는 그 메뉴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내용 정보 공개 청구하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긴 합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제가 먹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호화 식단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메뉴명만 보자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때로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먹는 장소가 중요하죠. 네. 이건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먹는 그런 식단이 아니라 엄연히 구치소입니다. 사실 이렇게 식단이 공개가 되면 군인 장군, 국군 장병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과 좀 연결이 되어서 요즘 특히 훈련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도 있었고 군대 내에 어떤 그런 처우 개선 욕소리가 나오면서 식단 같은 부분도 구치소 식단이 이렇게 잘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 국군 장병들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국민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먹는 음식의 종류보다도 먹는 장소, 그곳이 어디인가 자유가 제한된 공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홍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불고기, 닭갈비, 호화 메뉴라고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이들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아이들 학교 식단을 보면 예. 이름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화려한데 실제로 가보면 그게 저는 정말 좋은 식단일 수도 있고 굉장히 훌빈한 식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저도 뭐 구치소 식단을 받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정말 화려하냐 아니냐보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만약에 춘천 닭갈비를 몇 점을 뭐 두세 점 주는 거든 뭐든 그거조차도 화가 난다.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 기자님 계속 질문 이어가면 뭐 사회에서는 김호중 지우기가 좀 흔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한 KBS, 뭐 예능 다시 보기, 뭐 OST 뭐 다 금지시킨 것 같은데 다 지우기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KBS가 굉장히 빠르게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뭐 저간의 어떤 배경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공영방송이어서도 그럴 거고 시청자들이 굉장히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여러 청원이 올라왔고 이게 1000건이 넘은 게 뭐 수십 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KBS가 응하고 반응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일단 한시적 출연 정지, 1심 판결 보고 그것이 더 연장될지 뭐 영구제명일지 거기까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다음에 드라마 지금 지난 3월에 드라마 OST에 시작한 OST에 이제 드라마에 김호중 씨 노래가 들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노래도 더 이상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주인공 2명 지현우 씨, 임수양 씨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가 일부러 노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그 노래도 이제 사용이 이제 더 이상 드라마에서 들을 수 없고 지금 방영 중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종영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가 용감하게 여기서의 부분도 또 다 삭제가 되고 심지어 이게 이제 요즘에 OTT 시대라서 지상파는 웨이브에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삭제가 됐다. 이렇게 되고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단호하고요. 드라마뿐이 아닙니다. 예능도 뭐 불후의 명곡 회차분 또 뭐 배틀트립 2 회차분 이거를 홈페이지 내에서의 다시 보기뿐 아니라 이런 OTT 내에서도 싹 다 지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조치이면서도 유달리 그 지우기의 맨 앞에 KBS가 있다 이런 인상은 있습니다. 네. 그 영상에 음악이 나오는 그 부분을 통째로 이제 흔히 표현하는 드러내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팬들은 분명히 반발할 겁니다. 이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이 팬들이 4년간 100억 원 넘게 기부를 했으니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최고의 가수이자 팬들이 있으니까 좀 자숙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선처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KBS 청원 게시판은 동의자 수가 1000명이 넘게 되면은 KBS가 무조건 응답해야 하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미 동의 수가 3일 1,400건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KBS가 뭐 답글이 되었든 답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100억 원 넘게 뭐 팬들이 기부한 것과 그리고 이 김호중 씨가 최고의 가수이라는 점과 음주운전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냐. 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홍 기자님, 이제 가수들이나 팬들이 보통 이렇게 앨범 기부를 많이 하나요? 좀 선뜻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그 앨범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앨범을 내면 그걸 내 돈으로 사서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긴 하지만 이렇게 75억 원어치나 기부를 했다. 그리고 과연 이걸 받는 사람은 기부로 생각했을까? 이런 문제가 남는데 물론 총 기부 금액이 한 97억이 넘으니까 그 75억을 빼도 22억은 순수하게 20억 넘게 순수하게 기부를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재민 도끼에 3억 5천만 원 낸 돈을 적은 금액이다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75억 원을 전체 기부 중에서 너무 앨범의 비중이 높지 않느냐 하는 측면과 주로 복지센터에 또 많이 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분한테 김호중의 노래를 듣는 어떤 통로를 제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복지센터 분들은 독거노인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이걸 더 나눠줘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이게 다 플레이어가 있으란 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또 어느 복지센터 분은 익명을 요구하고 언론에 사실 이런 거 기부라고 볼 수 없다. 받는 게 상당히 부담이었다. 또 이제 심하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다면 그건 플라스틱 쓰레기잖아요. 이런 측면 과연 이 기부라고 하는 건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고 너무 쓸모 있습니다 할 때 기부인데 요번에 이제 김호중 씨 일부 팬들이겠지만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건 좋은데 100억 기부라는 말을 할 때도 금액 100억을 내세우기 앞서서 차라리 이번에 저는 음반 빼고 20억 넘게 기부했으면 더 진정성이 크지 않았을까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현금 기부가 아니라 어떤 앨범 기부에서 어떤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난 경찰 조사 때 조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를 주장해 왔는데 자, 이 얘기 앞서서 지난달 21일이죠. 경찰 조사 당시에 김 씨 측 변호사 목소리, 이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출석할 때는 비공개로 하신 것, 이거 꼼수 출석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경찰 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장갈 기자. 자, 김 씨 측에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 당한 거다. 이런 주장하고 나섰는데 여기 경찰청장이 나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이 김호중 씨가 지난달 21일에 3시간 동안 경찰 조사 받고 나서 6시간 동안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 경찰이 이렇게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는 것이냐라면서 6시간을 버티다가 밤 10시 40분이 다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낸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자, 조지호 경찰청장이요. 어제 정례 간담회에서 김호중 씨 측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피의자를 포함해서 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또 이 초기에 김호중 씨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강남경찰서가 이거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면서 조사를 마친 뒤에 김호중 씨가 귀가를 할 때는 서울청이 이거를 바로 잡아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재 변호사님, 경찰청장이 지금 나서서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면허 정지다. 면허 취소값도 있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김 씨가 억울해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난의 농도를 좀 더 짙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김 씨 사건의 경우에는 측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있은 다음 날에야 경찰에 출두했기 때문에 아예 측정이 불가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음주했는지 그 대략적인 양, 그리고 김호중 씨의 키, 몸무게, 그리고 얼마나 경과했는지 이런 부분을 역산해서 수치가 대략적인 값이 나왔는데 경찰이
넉넉하게 입증이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최하 기준으로 잡았다 이런 평가인 건데 최하로 잡더라도 0.07% 미만, 그러니까 그 면허 취소 정도까지는 못 미쳐도 면허 정지는 가능한 이런 부분은 넉넉히 입증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도 굉장히 좀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법원에 가서는 또 어떻게 판단될지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고 당일 김 씨와 같이 있었던 래퍼 길 씨에 대해서는 방조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음주 방조는요, 단순히 그 술자리에 함께 동석했다 이걸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음주를 하고도 적극적으로 이제 음주운전을 하자고 차키를 건네주거나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정도의 좀 관여가 있어야 성립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경찰에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전국 25개 주유소에서 판매한 조직폭력배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1년 동안 유통한 가짜 석유 거래량 무려 580억 원어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제조원, 재고 담당, 운반기사, 주유소 직원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운영했고요. 가짜 석유를 만드는 방법도 선박에서 빼돌린 붉은색 해상유에 화학약품을 섞어 경유색인 노란색으로 보이게 하고 이 가짜 석유를 다시 정품 경유와 혼합해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석유는 안전상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차량이 고장나거나 주행 중 대형 화재가 날 수 있고요. 이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엔 황 함량이 기존보다 32배 높게 검출됐다는데 이 황은 미세먼지 주요 성분으로 호흡기 질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경찰은 검거한 38명의 조직원을 입건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 또한 끝까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노래 아기상어. 전 세계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기상어와 핑크퐁 유튜브 채널로 이름을 알린 국내 기업 더 핑크퐁 컴퍼니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1000억 뷰는요,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 10번 이상 콘텐츠를 시청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인데요. 누적된 시청 시간을 환산하면 68만 년, 빙하기부터 지금까지 시청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게시한 지 단 10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내서 더 화제라고요. 전문가들은 중독적인 멜로디와 다양하게 번역된 영상, 유행처럼 퍼진 아기상어 챌린지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구독자 수 2억 명을 달성한 더 핑크퐁 컴퍼니, 앞으로 해외 법인을 거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